기둥뿌리라도 팔아서 네. 그 진학을 공부를 시키겠다. 하지만 공부를 못해서 진학을 못하면 지게를 져라. 그 친구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식당 문 앞에. 아, 그래서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단순히 철학을 할 것이 아니라 종교에 한번 들어가 봐라. 역전 보화당에서 많은 그 봉사를 해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의사학교에서 원불교 온 건 아닌데 원불교라는 그런 배경으로 마음을 쓰는 법을 통해서 환자들을 설득하고 지도하면서 치료 효과가 좋아진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불교 교무로서 한의사가 된 것을 너무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원불교의 의료 사업 기관인 보화당에서 전무 출신으로서 그리고 한의사로서 헌신 본공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오신 영산 김상익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삶과 추억 W에서는 영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영사님께서 출가하시기 이전과 또 출가하신 이후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 뿌리가 되는 어렸을 적의 그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영사님 고향이 부안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전북 부안입니다. 아, 어디에서 성장하셨나요? 유천 도요지라고 아마 유명한 그 도요지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청자로. 예. 거기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제가 유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 그곳에서는 얼마나 살으신 거예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줄곧 거기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주로 진학을 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뿌리가 되시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생생한 그 부안 지역이잖아요. 어렸을 그렇죠. 때 부모님은 어떤 어른이셨나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7살 때. 그래서 청상으로 계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네. 그리고 그 위로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종조 할아버지 계시고 대소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대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유독 그 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장해서 네. 아주 효자로 칭찬이 자자했죠. 아,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저희들에 대한 그 애틋한 그 향학열도 대단하셨고요. 아, 향학열이 대단하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셨나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님과 이제 가족들이 뭐다 시골은 그 농사가 주니까 자리도 짜고 광굴자리, 가마이도 짜고 새끼도 꼬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린 나이지만은 그런 일을 보조하면서 아버님은 바디질을 하고 형님은 바늘대질을 하고 저는 하나씩 물려주고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늘 암산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둘 보태기 다섯은 몇이냐 이런 식으로 늘 암산을 시키셨고 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문을 배우게 하셨어요. 서당에. 그래서 동네 훈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 같이 그 서당에 가면은 저는 천자문을 달달 외워요. 그래서 그 훈장한테 칭찬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상당히 그 기대도 하셨던 그런 기억으로 납니다. 한문만 배운 게 아니고 공부하는데도 아주 그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뭐 그런 일도 하였지만은 그보다는 공부를 잘해서 계속 상급 학년으로 진학을 하면은
내가 기둥뿌리라도 팔아서 네. 너 진학을 공부를 시키겠다. 하지만 공부를 못해서 진학을 못하면 지게를 져라. 그래, 초등학교 시절부터 네. 아버님은 저희 형제가 지게를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추억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아버님 말씀을 잘 따랐죠. 네. 그 자녀들 교육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이 있으셨던 그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영사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어른의 특성이 네. 굉장히 강직한 그 의협심이 있으시니까 자녀에게도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 소위 시골에서는 그 권력 있고 돈 많고 네. 그런 걸 기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형님보다는 제가 머리가 좋았던지 저한테 네. 그런 쪽에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검사가 되기를 원하셨나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예. 제가 그러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네. 계속 우등생으로 지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를 했을 법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조금. 네. 그래서 고등학교도 전주로 유학을 시키지 않았나 싶은데요. 향학열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 시골에서는 사실 도시에 가서 하숙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주에 아버님 친구분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고등학교 시험을 전주로 가는데 첫 해에는 제가 사범학교를 갔다가 예능에서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을 또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게 전주고등학교로 방향을 전환해서 갔는데 다행히 네. 합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은 또 남다른 그 기대를 하셨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셨군요. 제가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아버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 꿈은 네. 판검사가 되기보다는 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따지면은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관학교 또 그런데 나오면 나중에 입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점차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꿔졌죠. 그러셨군요. 영사님께서는 전주로 이제 유학을 하셔서 고등학교 시절을 또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원불교는 언제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숙세의 인연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전주 학생회 출신이고 원기 46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네. 권해서 갔는데 이 친구도 시골에서 왔고 저도 시골에서 왔으니까 서로 외롭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옆자리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저를 어떻게든지 원불교로 끌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네. 근데 실은 그때 저는 이제 기독교나 뭐 불교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네. 천주교에 대한 호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하숙하던 집 후배가 네. 천주교를 다니면서 저를 그리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하루 전날 이 네. 친구한테 끌려갔는데 참 그게 인연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그 교당에 친구들도 있고 거 가서 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 가자고 아니라고 나는 도시락을 싸왔으니까 이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 계속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겠다. 그렇게 핑계대로 안 갔어요. 네. 안 가고 밥 먹으러 혼자 들어갔죠. 네네네. 그랬는데 나올 때 보니까 그 친구가 문 앞에 서 있는 거 식당 문 앞에 그래서 그냥 마음이 울컥 하는데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감동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것도 인연이죠. 그래서 딱 그 지금 교당이 교동교당 자리에 전주교당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갔더니 한옥 법당에 네. 너무 이렇게 아담한 법당에 이 뭐랄까요 그 석축으로 토방을 이렇게 해놓고 네. 안채가 있고 네. 완전히 시골 그 한옥이에요. 네. 전주 한옥집 가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침 그 교리강습 강사로 오신 네. 범산 이공전 법사님이 네네네. 모시고서 딱 근데 좀 방송에 죄송하지만은 네. 웃옷을 벗으시고 네. 넌지 차림으로 머리를 싹 감으시는데 네. 여름철이라
정말 가슴까지 시원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 두상이 참 둥글고 이 삭바른 그 머리가 너무 시원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그 인상이 좋았는데도 아니고 그때 이제 교리 강습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사님께서 그 원불교에 이제 처음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입문을 하시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원불교가 어떤 점이 좋았었나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네. 불교에 대한 정서가 네네. 별로 좋은 네네네. 이념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친구는 이제 가정적으로 전부 다 이런 가족이 돼서 자기는 일상생활이 원불교죠. 나는 생소하고 네. 그래도 그 친구를 따라서 그 1박 2일인가 교리 강습을 났어요. 근데 그 하시는 말씀 내용들이 일일이 네. 기억은 안 남아 있지만은 네.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런 교리나 불교 심오한 그런 그 깊이 있는 그런 이치를 설명하신 거 아니고 네. 그냥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네. 이렇게 돼야지 네. 산중에서 고고하거나 하나님은 신만 편중에서 의지하는 그런 종교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다. 나는 평소에 이제 그런 관점이 많아서 오히려 그 기독교적인 그 사상보다는 천주교 쪽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리 강습이 끝난 뒤에 이제 부교무님이 그때는 본타운 양혜경 정사님이시죠. 예, 예. 감상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갔는데. 처음 나왔는데.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전주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도 전주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교무님들은 이왕이면 좋은 학생들을 자꾸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상담을 했는데 아마 마음에 들으셨던지 저를 네. 굉장히 칭찬하시고 네. 그 뒤에도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나중에는 제가 열성으로 다니면서 뭐 간부도 하고 그랬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그 전주교당에서 학생회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 교당 생활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뭐 우리끼리 이제 놀고 뭐 소풍 가고 하는 그런 추억도 많지만은 그 학생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후배 글을 모아서 이 그 뭡니까 책을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연화촌이라는 그 회지를 만들어요. 네. 근데 저희가 10대인데 네. 그때가 상당히 번성기입니다. 보통 학생회가 뭐 요즘은 그냥 몇 명 그러지만 그때는 7, 80명, 100명까지 이렇게 육박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여름방학이 되면은 네. 그걸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글을 모아서 철판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 원지를 긁어서 프린트를 해요. 등사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연화지를 만들던 추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해요. 그때 그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해낸다는 그 역사적인 사명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네. 법률교무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성가집이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글쎄요. 참 상상하기 어렵죠. 네네. 벌써 제가 이제 학생이 때면 몇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네. 5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때는 인쇄술이 부족해서 네. 우리가 인쇄한 성가본을 가지지 못했어요.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원지에다 긁어서 철판 네. 등사한 그런 성가집을 가지고 썼는데 오희원 선지님이 그때 교화부장을 하셨던 것 같은 그때 당시 그 원고를 네. 갖다가 전주에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성가를 뭘로 했냐면 프린트가 아니라 그 석판에다가 이 철판이 있어요. 거기다 붓글씨로 이렇게 꽉꽉 쓰는데 아주 정성스레 그걸 석판 인쇄라고 그래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네. 처음 듣는 그래서 얘기인 것 같아요. 까만 표지로 정장을 한 석판 인쇄본 성가집이 최초로 원불교 중앙청부 교화부 출판으로 나왔습니다. 그 성가집은 지금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뿌듯한 느낌을 있었습니다. 그런 작업도 하셨군요. 그 뭐 교당을
그 교동에서 지금 경원동 자리로 그때 이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2학년 때 이제 제가 그걸 갔다고 그랬는데 그 2학년 말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네. 3학년 초기까지 그 경원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네. 그때 교무님이 곤타원 박재건 법사님, 부교무가 곤타원 네. 양혜경 법사님이신데 그분들이 교화를 참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교도들이 똘똘 뭉치고 네. 지금같이 누가 큰 희사를 해서 교단을 만든 게 아니고 계를 하고 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성금을 내고 해가지고 그걸 울력해서 교당 터를 닦는데요. 저희 학생들도 가서 그 터 닦는 일들을 도왔어요. 아이고. 그러고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었지만은 그때는 네. 전국 최초로 이 지붕을 도움식으로 해서 둥근 법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둥근 교당으로 유명했죠. 네. 예. 학생회 다닐 때 정말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학교 선후배 관계도 있었지만은 네. 우리 그 학생 수가 많고 그런 그 분위기는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지금 학생회도 잘하는 데는 있겠지만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네. 예, 대단했습니다. 네. 이제 영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집안에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이 전무 출신의 길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전무 출신의 길을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원불교 가기 전까지는 다른 집에서 하숙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 집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원불교 가서 하다 보니까 그 양혜경 영사님 오빠가 네. 교당 가까운 곳에 네. 사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양혜경 법사님 동생들이 이제 저희들 친동생처럼 이렇게 애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참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정읍교당에 교무로 계시는 원산 이재성 종사님 예, 예. 그 어른이 네. 저희 연화촌 일대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존경하고 있는데 네. 그분이 마침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거기서 제가 기억으로는 한 3개월간 요양을 하셨어요. 왜 또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전주교당에 네. 그 누나가 재무 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네. 의지가 되셨죠. 그래서 거기서 하숙집에서 이제 같이 한 3개월간 기숙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한다면은 뭐 한이 없지만은 제가 처음에는 국비로 사관학교 갈 생각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사고 역량이 커졌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으로 출세하는 것보다는 철학적인 면에서 사회 정의나 사회 이 모든 이치를 깨닫고 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철학과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철학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왜 그러냐면은 철학과를 가더라도 서울의 유수대학만 가면은 네.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실제 그렇게 한 사람 친구들이 많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네, 네. 이제 저를 설득을 하시게 된 거죠. 원사님께서요? 원사님께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니까 말씀을 잘 받들고 또 서로에서 의지하고 그랬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단순히 철학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종교에 한번 들어가 봐라. 또 이 원불교는 새로운 불교로서 모든 철학을 다 총섭하는 그런 교리 체계가 있다. 그리고 네가 굳이 고생하면서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네가 원하는 공부를 네가 원하는 목표를 가서 돈 들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게 완전히 그때 세뇌가 됐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졸업 임박해서는 제가 그쪽으로 방향을 굳혔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는데 네. 쉽지는 않았죠.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출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출가라기보다는 네네. 원광대학을 간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 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출가하면은 전부 무부무자하는 그
중 얘기를 하잖아요. 절에 스님을 생각하고 나를 절대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당신이 기대하는 나의 기대치가 그렇죠. 원광대학에 가서 뭘 바라보겠느냐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데 쉽게 제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맨날 며칠 하다가 반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원대를 갈 수 있을까 하고는 연구하다가 진학하는데 예비 시험이 있어요. 네. 그 시험을 포기하고 시골로 쉽게 하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는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버님이 행여라도 들어주실까. 그러고 갔더니 아니라 할까 아주 그냥 대노하시면서 낙심이 심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배웠고 참 자식으로서 정말 죄송하죠. 그래서 그걸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밤중에 그냥 별을 보면서 동네를 이렇게 헤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이 나를 찾아서 데리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승복을 하고 그러면 다시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로 올라왔는데 쉽게 하면 재수하려고 올라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교무님한테 상의하니까 지금 그 경운동 그 교동 자리가 그때는 양로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서 일을 좀 봐라. 그리고 거기에는 야간 학생이 하나 있는데 네가 가서 그 교사 노릇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겸해서 하면 먹고 잘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해라. 저를 배려해 줘서 거기 가서 한 3개월간 살았어요. 참 인연이 묘하죠. 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원불교 인연이 그런 데도 되고 양로당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있는데 도저히 이게 공부도 잘 안 되지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또 여쭙죠. 그랬더니 그때는 아버님이 직접 올라오셔서 저를 데리고 교당에 가서 그 교무님들한테 쉽게 말하면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러셨겠죠. 그러고 맡기고 가시더라고요. 결국은 허락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생각 나면은 저도 이제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양혜경 그때는 부교무님이시죠. 네. 그 종사님을 따라서 총부에 오게 됐죠. 그러셨군요. 이제 철학보다는 종교를 선택을 하시면서 정무 출신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그렇죠. 서원을 하시고 첫 간사 근무를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셨나요?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종교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제 이상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양혜경 정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총부 교정원으로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원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총부는 처음 왔죠. 그랬더니 지금 구정원에 거기에 교정원장 계시는데 상산 종사님이 교정원장 하셨어요. 딱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인사를 하니까 거두절미하고 밥값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다 가면은 그저 그냥 다 원불교에서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인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아하면서 저 잘 모르는데요. 저는 집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양로당에서 근무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중앙수양원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신용양로원이었지만은 저희 교단에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중앙수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간사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신용양로원에 전직 간사 근무를 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간사 시절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런 그 자선단체 그 생일을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제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때는 그 외국에서 지원 물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주로 고아원이나 양로당에 이렇게 양로원에 배정을 하고 또 정부에서 또 시를 통해서 그 주부식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그 정부 돈이라는 것은 한 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돈에 알맞는 분량을 지출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수용원 노인들한테 제대로 먹였느냐, 제대로 입혔느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또 잘못하면 따로 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서기가 해야 할 일들을 사무적으로 제가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교단 원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에 했던 그런 그 중요한 임무가 끝나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대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는 그런 문제들의 문제점을 전부 다 우리가 보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자립 경제를 위해서 여산 김서호 대봉도님께서 총으로 계셨는데 뭐 엄청 알뜰하게 경영을 하시고 근검 전략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종 수용품을 줄여가지고 자립 경제를 이루느냐의 최대 목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농사를 짓는데 저도 따라다녔지만은 이러시는 분이 구루마를 끌고 그 시내 벽돌막이라는 데 가서 양계장, 양돈장 이런 데 그 분뇨를 걷어다가 논에 뿌릴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경영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어른들 중에는 제가 그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들이 참 많으셨죠. 어떤 어른들이 또 기억이 남으세요? 그 수계 농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명산 송해한 선생님도 계시고 또 영산 그 방언공사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평산 선진님 그리고 이제 수계 농원을 이렇게 그 유력 인사의 그 도움을 받도록 해서 수계 농원을 그 산밭도 이루고 뭐다 했잖아요. 그 중간 역할을 하신 제가 호는 모르는 권정진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그거리 북채도 좋고 그렇게 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났고 또 거기에는 이제 동학에서 오신 최수인화 선지님 또 대종경의 그 대종사님 모신 일화로 유명한 임친일보 할머니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수용이 됐었어요. 거기서 셨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본받고 또 존경했던 분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을 분이세요?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어른은 어떻게 정갈하고 깨끗한지 혹시 총부 그 정원 전지하신 선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정남이셨던 정광훈 선생님 맞습니다. 중산 정광훈 법사님께서 총부 안에 그 모든 정원수를 다 전지하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알뜰하고 참 정갈하세요. 근데 그 어른 아버님이 충산 정일지 선지님이신데요. 제가 직접 모시고 그 모든 걸 받들었어요. 간사 시절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면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도배를 하면 도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집을 말리면은 이렇게 해서 집을 말려라. 그런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또 전지도 직접 하셨고요. 근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화원이 많잖아요. 그때는 화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국화꽃을 보는데 그 어른이 만든 국화꽃으로 그 인근 기관이나 총부에 많이 보내졌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원예과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많이 나왔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봄에 그 망종이라는 절호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이 어른이 황토를 깨끗이 정돈해가지고 상자에다 담아서 국화 줄기를 잘라요. 그래서 황토를 이렇게 구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삽목을 쫙 해놔요. 모래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해놓는데 그거를 햇빛에 놓으면 마르잖아요. 근데 마루가 있는데 마루 밑에다 다 넣어놨다 또 냈다 넣어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탁근이 되고 자라면은 화분에 심는데 그걸 제가 많이 시키면 선물하고 다녔어요. 대단한 그 정성과 그 정갈한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채받았죠. 그런 소중한 또 시간을 보내셨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여산 김서호 총무님은 정말 알뜰하신 분이셨고 그렇게 해서 참 눈물 나는 얘기지만은
밥을 한 숟갈 한 숟갈 아끼다가 네. 나중에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 밥 한 숟갈 안 아껴도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공사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른들 밥을 줄여야 쓰니까. 아, 그동안에 그러면 식사 시간에 계속 한 숟갈씩 줄이자는 운동을 계속 이제 벌여오셨던 우리 점돌이 거예요? 알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밥 식량에서 조금씩 줄인 그런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똘똘 뭉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참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는 모습이 아마 후진 교무들한테는 아주 대단히 그 사표가 됐으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후진들이 많이 따르고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예. 따로 원로원이 없으니까 예. 여자분이고 남자분이 함께 계시면서 교무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네. 지금부터 교무훈련, 교무선을 나면은 네. 지방에 있던 분들이 다 친정 온 기분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우리 중앙 수양원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하면은 집에 갈 때 네. 돌아왔을 때 꼭 인사 올리고 기관을 돌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주로 중앙 수양원이 제1번 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원강사, 원여고, 뭐 보화당 이런 기관으로 쫙 막고 돕니다. 얼마나 정겨워요. 가정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앙 수양원, 신용 양로원 그곳에서 그 간사 근무를 얼마 동안 하셨나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간사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 하는 줄 봤어요? 못 봤는데요. 교단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네. 1년 정식 간사를 마치고 네. 그때는 자기가 식비를 내면은 1년 마치고도 학교를 갔지만 네. 식비가 없으면 3년 이상을 해야 했어요. 그쵸. 순공비에서는 순공비, 그때는 단공비 3년을 그랬습니다. 간사 근무를 해야지 그래서 무료로 이제 심지어 다닐 수 있는. 수계농원 같은 데는 5년씩 근무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네. 저는 1년 공부하고는 네. 가만히 생각해 나이는 젊고 네. 3년 후면 또 나이가 들지 않아요. 이왕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공부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지만은 그때는 그 총무님한테 그랬어요. 참 제가 일찍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대신 근무를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군요. 예,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한 달 용금이 500원인데 네. 그거까지는 뭐 학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1,500원씩 하는 그 기성협인가 학생협이 그런 거 있어요. 자취비. 네. 그런 거를 이제 내주시고 저는 학과 시간에만 강의 시간에만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3년 아니 그러면 반. 학과와 간사를 겸행을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아마 7년 간사 근무한 분은 있어도 아르바이트로 3년 반을 공부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지 않겠나 싶고 이제 제가 이제 다행히 그 총무님께서 김소 대봉도님께서 네. 참 많이 저를 아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당신 자녀들도 있지만은 당신 자녀처럼 내가 이제 좀 귀엽고 막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우대해 주는 거예요. 후진으로서, 그래서 예. 이제 공부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공부를 4학년 1학기까지 잘 마쳤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ROTC 훈련도 받게 되고 이제 나중에 그때는 유경부죠. 네네. 유경부에서 그래도 전무 출신이 한 학기는 공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공의를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한 학기를 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 총 간사 근무는 4년 이제 반을 4년 반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셈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셨군요. 저놈도 안타까워서 깍깍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ROTC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학사장교잖아요. 예. 그 ROTC 과정은 어떻게 또 경험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전부 그것도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느낀 일이지만 제가 일생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절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네. 진리의 뜻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대학 2학년 말일에 네. 그 전북대학교에 학군단이 있었는데 네네.
처음으로 그 분단으로 원광대학이 생기고 3학년 때부터 네. 학생을 뽑게 돼요. 아. 그러니까 총부에서는 원불교학 학생이 거기 굳이 갈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분분했지만은 네. 결국은 그거를 지원하기로 하고 가장 나이가 젊고 그 정규 코스를 나온 저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나도국 교무, 아. 조인원 교무, 예. 권도원 교무 이렇게 4명이 아. ROTC를 지원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그 대중들의 관심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또 선망의 대상이고 그랬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ROTC를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이 전문 출신의 길을 걷게 되는 이 과정에서 좀 어떤 도움이 있으셨나요? 이제 뭐 공부할 때는 상당히 힘들었죠. 공부도 해야 되고 군사훈련도 예.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단순히 이제 군사훈련 받고 군인이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들은 장교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원불교 성직자로서 군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 사명감으로 또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그런 결과 이제 다 연주를 따라서 이제 이리저리 배치를 받지만 나도국 교무님은 실질적으로 정훈장교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저하고 이제 다른 두 분은 전투병권 하는데 저는 이제 포병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했고 이제 장교와 사병으로 근무하는 차이에서 그 성직자로서 어떤 그 사명감이나 네. 그런 포부도 있었지만은 실제 살아보니까 예, 예. 그 군대라는 게 보통 어려운 데가 아니잖아요. 군대 예. 안 가보시잖아요. 네. 근데 가면은 그야말로 명령대로 규율대로 다 시행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이 없는 그때에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부 열악해요. 군대 시설이.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은 장교로서 해야 할 그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병들하고 다르죠. 이제 예를 든다면은 어떤 일을 지휘 통솔하는데도 그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만은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부대 내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근데 그 안전사고를 보는 순간 사병들은 함께 있다 싹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교로서 네. 큰 소리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 해가지고 그 사태를 수습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장교라는 그 계급장이 그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인의 실제 역할을 그 제대 후에 이제 교직에 근무하면서도 네네.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저로 하여금 교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셨군요. 예. 예. 학창 시절에는 정말 재미난 일도 많이 겪게 되고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우리 영사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어떤 기억이 좀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원불교학과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이 지금 네. 우리가 삼소회라는 것이 그 노래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제 그때 원불교학과가 주축이 돼가지고 4대 종교 예비 성직자들이 종교 심포지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에서 예. 아마 4대 종교일 것 같은데 학생들이 모여서 종교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재미난 일이었고 또 그때 당시는 원광대학과 네. 그 선원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교우회. 중앙교우회라는 예. 게 있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원광대학과 네. 영산선원과 네. 합쳐진 서로, 명칭을 예. 중앙교회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매년 그때면은 예. 그 서로 다른 장소에서 공부하던 그 교우들이 함께 만나서 네. 웃고 즐기던 그런 추억도 있고 네네. 또 더 재미난 것은 네. 지금 경산 종법사님이 네. 저하고 동기잖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때 교학 연구회 네. 회장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총무를 하고 네. 그래서 친형제간처럼 이렇게 모시고 제가 자문을 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멘토가 됐습니다만은 네.
그때 원불교학교가 체육대를 하고 나서 네.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떻게 재밌든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체육대를 하면 우리가 그 수는 적지만은 원광대학 내에서 상당히 강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끝난 뒤에 그걸 자축하는 뒤풀이를 하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좋았죠. 어쩌면 거의 우승하다시피 할 정도는 근데 단체로니까요. 근데 이제 그 뒤풀이가 뭐 먹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림보춤이라고 아세요? 지금 그 선방에서 옛날 그 우리 동선방 서선방 했잖아요. 그 선방에서 거기가 기숙사죠 옛날에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장대를 이렇게 놓고는 그 밑으로 림보춤을 추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학생들은 빠지고요. 그게 어떻게 재밌든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전무 출신의 길에 들어서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사 근무를 시작하시면서 스승님들을 통해 하나하나 전무 출신의 그 기본 자질을 배워가시면서 서원을 키워오셨는데요. 그렇게 출가를 단행하신 후에 첫 근무지가 이제 서울 사무소라고 들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군단으로 장교 임관해서 교무가 되고 장교로 군대에 가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2년 3개월을 복무를 하고 1970년 7월 30일 날 제대를 하는데 그때 서울 사무소에 원산 이재성 법사님이 사무장으로 계시고 아마 고산 법사님이 소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불문곡 지고 가자. 그 동대문 시장에 가서 군복 입은 채로 그 기성복을 사서 갈아입고 그때부터 서울 사무소 직원이 된 거예요. 제대 인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그냥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거네요. 저한테 보면 어쩌면 참 행운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물론 원산 법사님은 다른 의도에서 저를 끌었겠지만은 저는 참 그런 인연이 정말 저에게는 행운이었죠. 그럼 서울 사무소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나요? 서울 사무소는 총부가 그때 당시 익산에 있었고 교구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울 사무소가 아니라 서울 출장소, 영산 출장소 그랬을 거예요. 총부 대행기관이. 근데 이제 그 서울 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총부를 대행해서 관공서라든가 언론 매스컴 일반 대외적인 업무에 창구 역할을 하죠. 거기에는 이제 소장님이 계시고 사무장님이 계셔서 두 분이 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형식적으로 그 직원이지만은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소장님을 보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지금의 문화사회부 역할을 어쩌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반백년 기념대회 때는 더 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임무가 이제 주로 그런 대외적인 업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총부에서 그때는 그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붕정만리라는 해외 파송과도 있지 않습니까? 환송과. 그러듯이 이제 그때 어른들이 주로 뭐 숭산 총장님, 문사법사님, 윤사법사님 그런 그 일기 어른들이 주로 출장을 다니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교도들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주선을 해서 공항까지 환송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이미 그 해외 여행하려면 문공부가 서울에 있으니까 여권 수속을 그때는 문공부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심부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총부가 익산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대행을 했고 협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사님을 보필하고 이제 그 홍보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홍보과장이라는 직함도 받게 됐지만은 주로 이제 원산 법사님이 일을 하셨죠. 그러셨군요.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원불교를 홍보를 하셨나요? 사실 그때 원불교는 사회적으로 거의 미미한 종교단체잖아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사이비 단체로까지 지칭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국이었고 또 원광대학 자체도 그렇게 알려지질 않았고 근데 이제 이 방송에서 우리가 매스컴을 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이제 라디오나 지방 그 방송국에서 설교 방송은 털어 있었어요. 예. 저도 이제 서울에 와서 실제로 그 라디오 방송 KBS에 출연도 했습니다만은 얼마 후에부터 TV에서 네. 각 종교 단체가 돌아가면서 그 5분인가 7분인가 모르겠는데 그 설교 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근데 이 시간이 녹화하는 시간이 일찍 나가요. 네. 생방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PD가 일찍 오라고 하면 오늘 그대로 따라서 가고 이제 원사님이 모든 역할을 하고 제가 어른들 모시고 이러고 가는데 상당한 그 뭐랄까 관심거리가 됐죠. 최초로 TV를 그렇죠. 타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일 것이 있어요. 그 원불교가 그 민족 종교처럼 그냥 애소종단으로 이렇게 평가되다 보니까 네. 매스컴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마침 원광대학에는 유병덕 박사님, 네. 뭐 한기도 박사님, 송천 박사님 여러분이 계시는데 네. 특히 유병덕 박사님은 이 언론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날 것 같은데 중앙일보에 공중식 기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매스컴 그 루트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종교 담당 기자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반백년 기념대회를 크게 했잖아요. 그동안에 쭉 이렇게 교류를 했던 그런 실력들이 그때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교단 어른들, 뭐 문사님이나 효사님이 이런 어른들이 다 대외적으로 역할을 하셨지만은 네. 특히 그 학계에서 인정받는 두 어른들이 계셔서 그분들 이야기하면은 문화부 기자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때는 이제 한국일보나 뭐 다 있었지만은 중앙일보 기자님이 아마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을 통해서 다른 기자님들을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은 이제 노심초사죠.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신문 기자들을 데리고 가야 5대 일간지에 쫙 기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익산에서 행사를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차를 대절해서 이제 그 일간지 기자 또 각 그 종교 담당 그런 매스컴 기자들 해서 거의 차로 한 차를 이렇게 태우고 행사장까지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직접 인솔한 그때 처음 일이고 아마 반백년 기념대회를 잘 마친 것을 저도 이제 다 체험을 했죠. 그러셨군요. 이렇게 이제 반백년 기념대회를 또 마무리하신 다음에 교단적으로 또 큰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반백년 기념 사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서울에 원불교 회관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저희는 서울 사무소 근무하면서요. 나머지 빌딩 사무실을 이리저리 전전한 것이 여러 번이에요.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우리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절감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궁여지책으로 다른 땅을 사기는 역부족이니까 지금 서울 교당짜리 그 집을 지금 영산으로 옮기고 하용빌리지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다가 이제 그걸 철거하고 원불교 회관을 지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그 원로 교도님들이 난리죠. 어디다가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만들고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성스러운 교당에다 뭐 빨랫줄을 늘어뜨리겠냐. 그냥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교단적으로는 참 어려운 입장인데 실제 진행은 못하고 그걸로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 기념대회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교도 회장님 한 분이 그 남한강변에 현재 회관 자리 그 주변에 아파트와 이 빌딩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한강변 매립공사를 추진해요. 예. 그래서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저는 잘 몰랐지만은 건축도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기초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동 그 맘모스 빌딩을 짓고 저희 원불교에게 큰 회관을 한 층을 주겠다. 예. 근데 그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해다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좋은 케이스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교당하고 제가 기억하는 부산교당 두 군데를 담보로 하고 신탁원에서 대출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된 것이 그 회장님 사업이 좀 잘 안 됐어요. 예. 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아주 저희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그분 사업도 물론 수포로 돌아가지만은 저희 원불교 회관 추진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러니까 교단적으로는 큰일이죠. 돈은 몽땅 들어가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 우리가 회관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회사 믿고는 못 들어가니까 원불교 이사장 연명으로 보증을 서달라. 그런 것이 좀 상당 액수가 돼요. 그러니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전부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교단적인 경제 사고고 우리로서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어른들의 그 노력으로 요래 진정도 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불교 회관 지역만 원불교 명의로 매립 허가를 다시 내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요. 그때 이제 원산 이재성 교무님이 참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총무 명예에 의해서 그 사건을 수습하는 그때는 이제 서울회관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기성회가 아니고 남한강 사건 수습위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솜과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남한강 사건의 전모를 초기 과정에서 제가 다 몸소 체험하고 교단 어른들의 고뇌를 함께 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예산 종사님, 이철행 예산 법사님이 거기에 중추적인 실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비서 역할도 하고 서무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같이 동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현장 관리라든가 뭐 은행, 관청 이런 데를 다 수습하고 다니셨죠. 결국은 지금 뭐 회관 자리가 잘 됐으니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교단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각 교당 그 기금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까지도 같이 또 그 성금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단적으로 가장 큰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영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지시던가요?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많은 출가 제가 요인들이 회의를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서로 의견 충돌이 되고 뭐 시비도 생겼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저것은 일을 위해서 저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거지 어른들은 마음이 하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저는 어리잖아요. 어른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한 번은 매주 총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에다 돈을 다 뿌리고 다니고 회의를 날마다 하고 그래도 별로 좋은 소식은 없고 한 게 그냥 제가 한숨을 쉬면서 참 큰일이다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른이 아유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자네가 왜 걱정이요? 이게 저도 똑같이 그냥 그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뭐 한 역할은 없지만은 우리 교단의 역사가 그런 시련을 딛고 항상 일어선
교단의 역사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시련을 겪었지만은 오늘날 한강변에 저런 부지를 만들고 또 회관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는 100년 기념관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교단 저력은 참 대단하고 이것이 늘 어른들이 말씀하신 우리 교훈과 구군과 모든 세계 운이 함께 맞아 돌아간다 하는데 우리 교단 저력이 너무 좋아요. 커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전화위복의 그런 큰 계기로 삼으셨군요. 참 대단한. 네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